미국이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총 5천만 배럴의 전략용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축유 방출에 나선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변수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주제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한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낙점했습니다. 이번 신규 라인에서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이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풀겠다고 발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6개 나라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너무 비싸다.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보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인데 전략 비축유라는 건 정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입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일종의 비상식량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45일치를 보통 쌓아두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내놓는다고 하는 양은 미국 전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사흘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함께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그리고 일본, 영국까지 해서 모두 합쳐서 6개 나라가 되는데 해당 국가들이 워낙 원유 소비량이 높다 보니 이들 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전략 비축유를 내놓음으로써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하게끔 만들어 보겠다. 이걸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아니면 공산품 제조 가격을 낮춰보겠다. 이게 미국의 속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비축유 방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유가는 올랐더라고요. 네, 연이틀 올랐죠. 그제 가격을 보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까지 나왔을 때에도 2% 전후로 주요 원유 가격이 올라갔고요. 지난밤에도 보면 WTI 기준으로는 한 2% 정도,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3%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상식적으로 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네. 오펙 플러스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그래 좋다.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라. 그런데 그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양으로 승부를 했을 때 산유국하고 쌓아둔 걸 방출하는 쪽하고 어느 쪽이 이길 거냐. 당연히 산유국이 유리할 텐데 오펙 플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기존 생산량 플러스 월별 40만 배럴 추가 증산을 해왔는데 그거조차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으릅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종전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네. 국제 원유 시장이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양측 간의 대결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펙 플러스의 좌장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시면 서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물가가 본인의 지지율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 유가가 떨어져 주는 것처럼 보여야 국내 지지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의 예의상 취해줄 수 있는 제스처가 나오면 아마 극한 대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전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던데 과거의 사례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전쟁처럼 가려다가 해결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사우디하고 미국의 지금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미국은 원래 과거의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우디를 향해서 불황국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배경을 보면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맹비난을 하게 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 캠페인 와중에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본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사이가 이렇게 냉각되어 있고 지난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의 무기를 7,700억 원어치 사들이게 되거든요. 미국이 그동안 안 판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지난 10년 동안에 그 미국이 어디에 무기를 많이 팔았는데 통계를 내보면 전 세계 한 110조 원어치 정도 팔았는데 10조 원이 사우디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사우디가 무기 거래에 큰 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사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볼 텐데요. 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테일러시로 결정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오스틴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 공장으로부터 편도로 25km 정도니까 한 40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고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 입지를 선정할 때 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면서 이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것들을 생산할 때 이걸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낯선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한 산업용수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스틴시에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해당 구간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도 했고 해당 테일러시에서 최대 10년 동안 앞으로 9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약속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25년 만에 이제 새로 공장을 증설하는 건데 텍사스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세계적인 IT 회사들의 지사들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있고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설비 투자 장비 같은 것들을 들여오거나 혜택을 받기 좋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 경쟁이 좀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나 지금 1위죠 TSMC가 그리고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이런 데하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텔은 걱정을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인텔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TSMC나 삼성을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인텔이 다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 미국 정부의 요구도 있고 공급망이 훼손됐을 때 미국 안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가능하면 여기서 쓸 건 이 안에서 만들라고 압력을 넣음으로써 나온 결과가 이번에 추가 공장 증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텔이 열심히 따라오겠습니다만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서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 요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인텔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이런 것들이 TSMC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한국이 어느 정도 견제를 받겠구나 요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계획 2030의 시스템 반도체 선진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앞으로 2024년 하반기쯤에는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상황 좀 지켜봐야겠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주문을 받아서 수율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도 살펴볼 텐데요. 내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항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올릴 것 같은가요? 안 올릴 것 같은가요? 이걸 금융투자협회라는 증권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이해 단체가 여기에서 이제 항상 투표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금리를 올릴 거다. 이쪽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략 90%가 이제 0%대 금리 시대는 끝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리 이런 효과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면 이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날 테고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텐데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부동산 시장 오늘 나오는 속보들 보니까 뭐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상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재돼 있는 수요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는 좀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은 돈을 꿔주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잦아들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종전과 같이 대출이 이뤄진다고 하는 상황이면 이전이나 신규 매매 수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대출 규제가 종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내년도 상반기 그 학군 수요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까지 봐야 그래야 종합적으로 시장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매 가격에서 이 오름폭이 좀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